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문학과 글쓰기 또 우리 글 바로쓰기 수필에 대한 이해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필 창작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강 때 우리 글 바로쓰기가 좀 길어서 지루하셨겠다 그렇게 싶어서 오늘부터는 제가 이렇게 타이머를 켜놓고 강의 시간을 좀 간략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주 우거진 나무가 한 그루이시죠. 아주 수영이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문학이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는 작업인 것처럼 수필도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수필은 감정과 정서와 또 서정의 산물입니다. 나무의 뿌리와 줄기와 또 무성한 잎, 열매와 같은 그런 겁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감정을 갖고 태어나죠. 자라면서 감정의 폭이 깊어지고 또 넓어지죠. 감정이 풍부한 사람을 우리는 예술적 소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인간의 본성이죠. 나무로 말하면 뿌리입니다. 본성입니다. 정서는 서정이라는 열매, 서정이라는 잎을 우거지게 하는 나무 줄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슬프게 하는 감정을 비극적 정서라고 하고 쾌락적 감정의 줄기를 쾌락적 정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정서는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사랑, 증오, 욕심, 희노, 애락, 애호, 욕 이런 인간의 감정입니다. 서정은 나무의 무성한 잎새나 열매처럼 정서를 통해서 맺어진 아름다움입니다. 서정은 인간을 아름답게 하는 필수 요건이죠. 독자가 한 편의 수필을 읽고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또 보호하는 감정을 느꼈다면 서정성이 잘 드러난 것이죠. 따라서 수필 창작은 순화된 정서로부터 정제된 아름다움, 즉 서정이라는 엑기스를 뽑아내는 그런 작업입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곰곰이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본능적인 자극이나 느낌, 이걸 감정이라고 그러죠. 우리 본능입니다. 이것이 순화가 되면 희노, 애락, 애호, 욕 이런 감정이 분출이 되는데 이걸 정서라고 하죠. 이런 정서가 다시 한번 필터링 되면 걸러지면 그래서 그 희노, 애락, 애호, 욕에서 아름다움으로 진실한 것으로 승화되었다면 비로소 서정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바로 이 서정의 단계야말로 문학의 범주에 이렇게 속하는 겁니다. 감정만 가졌다? 문학이라고 할 수 없죠. 감정으로부터 기쁘고 노여웃고 슬프고 즐겁고 사랑하고 증오하고 욕심을 갖는 그런 감정이 생겼다? 그런 감정으로 발전했다? 이 정서죠. 정서만 있다고 해서 문학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러한 정서로부터 아름다움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진실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군가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자, 어째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고 그랬다면 그건 본능입니다. 그러다가 사랑으로 발전하죠. 그럼 이건 사랑의 정서가 생긴 겁니다.
그냥 주인공이 사랑만 나눈 게 아니라 소설 속의 주인공이 수많은 갈등 속에서 사랑을 이루거나 혹은 헤어지거나 뭐 이랬다면, 그래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이 싹 텄다면, 이것이 바로 문학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우리가 명작이라고 부르는 소설이죠. 셰익스피어 명작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명작으로 불리는 것은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 아름다움으로 승화되었기 때문이죠. 비극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어쨌든 서정으로 발전했을 때 우리는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이 얘기를 좀 더 해보기로 하죠. 참 어려운 개념입니다. 자, 누가 있죠 여기? 제가 좋아하는 이명웅이 있습니다. 요새 미스터 트롯 사랑의 콜센터 많이 보시죠? 이명웅 참 좋아합니다. 제가 제 아내도 이 미스터 트롯만 나오면 뭐 요새는 뭐 밤 늦게까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끝까지 봅니다. 이명웅이 노래를 부르면 참 이 사람은 풍부한 정서가 있죠. 매력이 있습니다. 우선 목소리가 부드럽고 감미롭죠. 안 좋아할래야 안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명욱에는 노래를 통해 가지고 서정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희노애락, 애오욕 이런 감정만 갖고 좋은 수필을 쓰기 어렵습니다. 서정으로 발전시켜야죠. 그래서 감정과 정서는 끊임없이 생겼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운이 남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서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또 한 단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생각하는 과정이죠. 상상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런 감정과 정서의 이야기, 이것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그런 감정이 생겼을 당시, 또 정서가 생겼을 당시에 그 자신의 감정을 어디다가 써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수필은 얼뜬 과거에 생겼던 그런 감정, 정서의 실마리를 찾아내서 불러내서 그것을 작품으로 완성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이명웅의 노래가 우리가 좋은 것은 바로 감정, 정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서정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좋아지는 겁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생긴 거죠. 그 속에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이죠. 수필 창작은 수필의 본질을 잘 알아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필은 통렬한 자기 반성의 문학입니다. 그래서 수필을 독백의 문학이라고 하는 거죠. 수필은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에서 시작을 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필을 1인칭 문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수필은 자유의 문학입니다. 일정한 형식이 없습니다. 자유분방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장르보다도 개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형식에 구애받지 않으면 자유로울 수 있지요. 셋째로 수필은 다양한 재질의 문학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을 다 용광로처럼 녹여내는 그런 문학 장르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코로 맡아보고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다가오고 머리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담아내는 것. 이것을 모두 녹여내가지고 이런 것들을 녹여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수필은 인격의 문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수필을 통해서 그 글을 쓴 이의 인격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섭다 그랬죠. 내 글을 남에게 보이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그런 말씀 드렸죠. 요새 댓글 다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교수님 강의 듣고 나니까 참 글쓰기가 무서워졌다. 어려워졌다. 힘들어졌다. 도망치고 싶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수업을 잘못했구나. 문학은 우리 곁에 있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담는 것인데 글쓰기를 이렇게 힘들어하면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학은 그렇게 쉽게 쓰여지는 글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수필 작가는 소설하고는 다르죠. 소설은 만들어낸 이야기니까 어떤 이야기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렇지만 수필은 자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를 발가벗겨 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속을 다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또 혹시 또 오늘 강의 들으시고 이제 수필 쓰지 말아야겠다. 시가 낫겠다. 시는 자기의 감정을 이게 뒤에다가 숨겨놓죠. 알듯 모를 듯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시를 써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또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수필은 하여튼 자기 고백의 문학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섯째, 수필은 비평정신의 문학입니다. 이 세상은 온갖 문제로 점철되어 있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필 작가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비평하지 않는 수필은 죽은 수필입니다. 따라서 수필에는 예술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철학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기의 얘기를 하면서 사회를 비평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니까 그 수필 속에는 철학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개똥 철학이든 또 사회를 고발하는 그런 저항정신이 깃든 수필이든 여하튼 그 수필 속에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안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죠. 한편에 수필을 다 썼는데 그 안에 뭐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런 메시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쓰십시오. 과감하게 다시 시작하십시오. 메시지가 없는 수필은 잘못된 글입니다. 제가 문학평론을 하기 때문에 전국 문인들로부터 이렇게 시집이나 소설이나 뭐 평론이나 수필이나 이런 책이 발간이 되면 전부 저희 집으로 이렇게 배달이 됩니다. 대개는 다 못 보죠. 다 못 보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보면 목록을 보고 또 몇 장 이렇게 읽다가 그냥 덮어버리는 경우가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미안하기는 한데 그걸 다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자는 냉정하죠. 저보다 더 냉정합니다. 그래서 좋은 수필을 가리는 기준은 뭐냐? 나 같으면 끝까지 읽겠나?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여기 그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그 유명한 그 포방터 돈가스 아시죠?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등장했던 그런 식당인데 이 식당이 제주도로 갔더군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그 포방터 돈가스가 연돈이라는 그 브랜드를 갖고서 이 식당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이 돈가스를 먹어보려고 하루 전날 새벽부터 텐트를 치고 기다린답니다. 줄을 선답니다. 그래서 하루에 200명에서 끊어서 그 이상은 또
먹을 수도 없대요. 암만 기다려도. 이게 어째 이런 것이냐? 어째 이런 것이냐? 맛있기 때문에 그렇죠. 맛있기 때문에. 맛있기 때문에. 또 맛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줄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수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있어야 합니다. 읽기 쉬워야 합니다. 그래야 읽지요. 그래서 읽기 쉬우려면 우선 문장이 쉬워야 되고 표현이 쉬워야 되고 또 그 수필 안에 구수한 맛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필에 재밌는 이야기가 들어있다면 끝까지 읽게 되겠죠. 항상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글을 쓰면 남에게 읽힌다 하는, 발표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학이 아니라고 했죠, 제가. 자, 좋은 수필은 미사여구가 없어야 됩니다. 미사여구가 없이 간결하고 또 짧은 글이어야 합니다. 이건 수필에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거기 나무가 있죠. 잎새를 모두 떨궈버린 그런 겨울나무처럼 군더더기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또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에서 15매 정도라고 하는데 요새는요 인터넷 디지털 수필, 디지털 소설 이런 것들이 또 한참 젊은이들 사이에 읽혀지기 때문에 5매짜리 원고지 5매짜리 수필도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옛날엔 꽁트 이런 얘기를 했죠. 아주 짤막하면서 재밌으면서 간략하면서 메시지를 담는 거죠. 수필은 자유의 문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고지 12매여야 된다, 15매여야 한다 하는 그런 규정은 과감하게 탈피하십시오. 적어도 그 정도 분량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지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나 또는 시공이나 평론처럼 딱 정형적으로 틀에 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도 자유시라고 하죠. 이게 제약을 비교적 덜 받죠, 자유시는. 하여튼 짧을수록 좋죠. 짧을수록. 이 윈스턴 처칠 사진이죠. 평생에 담배를 25만 개를 피고 또 이제 플로저 샴페인이라는 샴페인을 아주 즐겼다고 하는데요. 4만 5천 병이나 마셨다고 합니다. 아주 술꾼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연설은 짧기로 유명하죠. 나는 짧은 말과 쉬운 문구를 즐긴다. 이런 말을 윈스턴 처칠이 했죠. 기억하시죠?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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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give up.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이게 연설의 다였죠. 자, 좋은 수필은 아까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독자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소설을 읽는 동안 즐거워야죠. 또 그 수필을 읽음으로써 자기의 스트레스, 감정이입이 돼서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야 하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필을 정해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그런 관계 안에서 끈끈한 그런 정이 담겨 있는 그런 글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샘터라는 잡지를 오랫동안 이렇게 구독을 하는데요. 이 샘터에 참 재미있는 글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수필이죠. 또 끈끈한 정이 담긴 그런 재미있는 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영화 평론가죠. 곽효정이 빼빼 필름통이라는 그런 책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사람들은 슬프고 힘든 일은 처음부터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진짜 사랑을 하기 힘들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왜 슬프고 힘든 일을 꼭 피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슬프고 힘든 일은 지나고 나면 우리를 성장시켜준다. 피하지 말고 오히려 응용하자. 그와 헤어진 후 나의 글이 가장 빛났던 것처럼 슬픔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사람 사는 정이 흠씬 묻어나지 않습니까? 그와 헤어진 후 나의 글이 가장 빛났다. 이런 겁니다. 제가 이게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4분이 지났네요.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제가 카네기 교육이라는 걸 받았는데 이제 그 교육 때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제 전부 스마트폰을 꺼내 가지고 이제 가장 그 친한 사람한테 전화를 거는 겁니다. 근데 전화를 걸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 지금 죽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겠죠, 상대편이. 그래서 상대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듣다 보면 뭐 어떤 사람은 바빠 죽겠는데 왜 전화했어? 끊어. 그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이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언젠가 그 TV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이런 장면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아주 그 배꼽을 잡고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사람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가 안 돼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 아들한테 아빠 지금 죽고 싶어. 그렇게 연기를 했더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아빠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 소리에 제가 이렇게 눈물이 글썽글썽 그렇게 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보통 힘내, 파이팅, 아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말보다는 힘들지,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이 더 힘이 된다고 합니다. 더 공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우산을 받쳐주는 게 아니라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죠. 수필은 이런 겁니다. 수필은 이런 겁니다. 수필을 읽는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해문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그 수필 한번 제대로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필은 이제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천박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상적으로 우리가 뭐 SNS에 글을 쓰거나 뭐 편지를 쓰거나 뭐 그래도 그 글에는 반드시 품위가 있어야 되고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글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 글은 바로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그런 글을 쓰려면 나는 뭐 그렇게 못 써. 그러면 그냥 수필 쓰기를 포기하십시오. 이렇게 수필은 그래서 진솔한 글입니다. 꾸밈이 없어야 됩니다. 과장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미화하는 게 없어야 됩니다. 독자들이 읽어오면 다 압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다 압니다. 또 다음으로 7번째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좀 지루할 정도로 우리 글 바로 쓰기를 강조를 드렸는데 뭐 100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수필가는 우리 언어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수업에 이제 막바지죠. 20분 들어가네요. 우리는 과연 우리 자손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가? 나에게 의미 있는 내용과 아름다운 색깔을 준 이 삶을 너희들도 살았으면 좋겠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왔는가? 이게 맥킨타이어 잘 아시죠? 맥킨타이어의 덕의 상실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맥킨타이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이야기하는 존재다. 즉 서사를 통해서 자기를 찾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수필은 바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평소에 이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 참 말을 구수하게 한다. 말을 참 이쁘게 한다. 말을 참 잘한다. 재미있다. 이런 분들이 수필가가 될 가능성이 크신 분들입니다. 또 나는 말은 잘 못하는데 난 생각이 많아. 그래서 말을 안 해도 은근하게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말은 짧게 하지만 그런 모범적인 행동이나 또 이런 툭툭 던지는 그런 것으로서 감동을 주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도 타고난 수필가입니다. 글쓰기만 조금 배우시면 타고난 수필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멋진 그 수필가들은 다 이야기꾼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입니다. 맞나요? 우리는 기억하고 또 표현하고 할 적에 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야기를 할 적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재밌을까 하고 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게 되죠. 특히 우리 주부들이 그런 능력이 있죠. 우리 집사람이나 또 그 딸들 전화할 때 보면 어떻게 전화를 저렇게 오래 하나? 남자들은 전화가 용건만 간단히 하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전화가 길어요. 뭐 1시간 넘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아니 저 전화요금 조금 많이 나오겠네.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전화 들면 오래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특히 친한 사람, 내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하고는 전화가 더 길어지죠. 물론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전화가 더 길어집니다. 왜 그런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말하고 싶어 미치는 거죠. 말을 안 하면 내가 어떤 무인 고도에 홀로 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양자호 선생은 이야기하는 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내보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수필은 바로 그 이야기를 글로 옮기는 것이죠. 그 양자호 씨의 이야기하는 법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책입니다. 이 세상 어머니들은 다 이야기의 천재들입니다. 이야기 참 잘하시죠. 구수한 이야기. 지난 시간에 제가 칭찬 잘하는 우리 어머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우리의 언어 생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거에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 우리 어머니를 닮아간다, 그런 생각을 제가 문득문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자랄 적에 우리의 지금의 언어를 자랄 때 어머니한테 배운 언어, 그래서 모국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국어는 유전이 되는 겁니다. 후천적으로.
그래서 자라면서 자신의 언어 세계, 또 자신의 생각, 감정 이런 거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박완서 작가, 제가 지난 시간에 가장 존경하는 문인으로 박완서, 이어령 그리고 피천득 선생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렸죠. 우리 박완서 작가 참 너무 글이 좋습니다. 뭐 이분의 책을 제가 뭐 여러 권 갖고 있습니다. 박완서 작가 책이 나올 때마다 제가 사서 읽었으니까요. 이분도 저의 어머니와 많이 닮으셨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머니의 이야기 보따리. 내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는 참으로 뛰어난 이야기꾼이셨다. 무작정 상경한 세 식구가 차린 최초의 서울 살림은 필시 곤궁하고 을씨년스러운 것이었을 텐데도 지극히 행복하고 충만한 시절이 회상된다. 어머니는 밤늦도록 바느질풍을 파시고 나는 그 옆 반다지 위에 오두카니 앉아 올라앉아 이야기를 졸랐다. 어머니는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박완서의 모든 것에 따뜻함이 숨어있다는 글에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제 어머니도 저를 낳고 바로 이제 상경을 하셔서 사직동에 사셨다 그래요. 거기서 이제 바느질 그런 품을 파시면서 제 아버님이 그때는 공부하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 박완서 작가를 좋아하는 그런 모양이에요. 참 어머니는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박완서 작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또 수필 감상 시간에 한번 다시 나누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바라 에버크럼비의 인생을 글로 치유하는 법이라는 글 얘기입니다. 제가 3장에서 글쓰기는 훈련이다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바바라 에버크럼비가 그 글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책을 썼어요. 나는 학생을 가르칠 때 5분 글쓰기 훈련을 자주 활용한다. 5분 동안 글을 쓰려면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대단한 무언가를 써야 한다는 부담감을 벗어낼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5분, 잠시도 멈추지 않고 5분 동안 글을 쓰는 것이다. 때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자신조차 몰랐던 기억이나 감정, 생각이 떠오른다. 꼭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주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아주 함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근데 상대가 없어서 참 속상하다. 그러면 얼른 컴퓨터 자판기에 가서 앉으십시오. 또 그렇지 않으면 펜을 갖고 와서 그냥 써보는 겁니다. 오늘 있었던 얘기를 써보는 거지. 또 내 친구가 옆에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쭉 한번 5분 동안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아마 놀라운 내가 그래도 괜찮게 쓰네 이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글쓰기하고 스피치는 습관입니다. 훈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수 크래프턴의 모든 글쓰기는 독학이다라는 글에서 발췌했습니다.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글쓰기는 독학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충분히 글을 쓰는 것만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아까 얘기한 거고 똑같은 얘기죠. 요컨대 모든 작가는 스스로 배워야 하는 존재이니 스스로 자신의 실수를 파악해서 이를 고쳐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시간이 지날수록 글쓰는 능력이 향상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봐야 그들의 반응에 신경을 쓸 뿐이다. 그것이 옳은 반응이든 아니든 작품 좋다는 말을 기대하지 말아라. 좋은 충고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꼭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간간히 이제 수업 중에 그 책에서 인용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물론 이제 그런 것을 저한테 보내주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좋은 그 글들은 제가 요약을 해서 이렇게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내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의하는 사람이나 강의를 듣는 사람이나 이 시간만은, 이 순간만큼은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죠. 밖에서는 참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집안에 콕 틀어박혀 있으라고 아주 난립니다. 우리 딸들도. 아빠 나가지 마. 나가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나가지 않으면서도 이런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문학 강좌를 듣고 있으니까, 또 우리 또 박재영 교수가 자기가 읽었던 책 중에서 좋은 말은 다 골라다가 이렇게 해주고 보여주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바로 소확행, 소소한 행복입니다. 즐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최인호 작가의 산중일기라는 수필에서 인용한 글을 낭독하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요즘 천천히 글을 쓰고 싶다.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마치 옛날에 스님들이 경판을 새길 때 한자의 글을 새기고 절을 삼배 올리고 한 권의 경전을 새기고 목욕제게 했던 것처럼 글뿐 아니라 삶 자체도 그렇게 변화해서 살고 싶다. 천천히 커피를 마시고 천천히 차를 몰고 천천히 책을 읽고 천천히 밥을 먹고 천천히 잠을 자고, 그러나 그 천천함이 지나치지 않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